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중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화학습의 기본 이론과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아웃라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제 굵은 글씨에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에 놓은 글씨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소개와 그 다음에 선행 기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보이는 이제 회색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강화학습이 아니라 앞에 DB라는 단어가 붙은 심층 강화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의 Implementation,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간단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응용 분야 중에서 이제 자율 이동체, 무인 이동체에 대한 응용에 대한 사례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본 강의의 개요를 이제 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Introduction and Preliminary라고 해서 이제 강화학습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서 우리는 이제 Introduction and Application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이란 과연 뭘까요? 예, 강화학습은 우리가 액션의 시퀀스가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의 시퀀스다. 시퀀스? 과연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액션의 시퀀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한 번의 액션, 즉 의사결정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시퀀스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분류기 같은 걸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우리 많이 강화학습이나 딥러닝을 공부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분류기를 만든다. 사과와 바나나를 분류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과와 바나나의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학습을 시킨 후에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를 받았을 때 사과일 확률과 바나나의 확률을 계산을 해서 사과일 확률이 높으면 이건 사과이고 바나나일 확률이 높으면 바나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분류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그렇게 한 번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사결정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보시는 이제 노란색의 로봇 팔이 보이시는데요. 저 로봇 팔은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면 내가 저 자동차를 이제 페인트를 칠하기 위한 로봇 팔이라고 한다면 내가 팔의 궤적, 즉 트래젝토리를 움직여서 전체로 다 페인트 칠을 해야 되며 중복된 게 없어야 되면서 빈 곳도 없어야 되고 또 이왕이면 가장 빠르게 칠을 하면 좋겠죠. 그러한 트래젝토리를 구해라. 즉 액션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액션에 연속된 이러한 궤적을 구해라고 한다면 그때 강화학습을 씁니다. 즉 액션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트래젝토리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우리가 딥러닝을 공부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 가장 첫 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알파고가 있겠죠. 알파고 같이 이제 바둑을 두는 AI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아니면 혹은 컴퓨터라면 한 번에 수를 두고 그걸 액션을 취했죠. 그러면 바둑의 판세가 변하니까 뭐가 이게 변하죠. 그럼 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시 수를 둘 것이고 또 그런 판세가 변할 것이고 변한 판세에서 또 다시 내가 수를 두고 이렇게 액션이 또 시퀀스가 있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그것 역시 강화학습을 쓰는 겁니다. 즉 액션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퀀스를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학습이면 이제 로봇 팔의 트래젝토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둑을 두는 게임 AI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액션의 시퀀스를 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팔러스라 부릅니다. 강화학습을 운영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개조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을 세팅이라 하면 무엇인가? 즉 일반적인 강화학습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포멀하게 정의를 하는가 하냐면 discrete time stochastic control process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단어를 하나씩 쪼개보겠습니다. 우리 물이 흐르듯이 지나는 시간에서 계속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한 수를 둘 때마다 시간을 한 수 두고 한 수 두고 한 수 두고 혹은 로봇이 페인트 칠을 한다면 주어진 시간에 맞게 딱딱딱딱 페인트 칠을 하고 이제 궤적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이 아니라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우리의 의사결정하는 것이며 스토캐스틱 컨트롤이라 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제어를 한다는 뜻이고 한 번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의사결정이 연이어서 나타난 데서 프로세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Discrete Time Stochastic Control Process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해요. 주로 이제 로봇공학이나 제어공학 그리고 기계공학에서 이제 강화학습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포멀하게 하기 위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라는 것이 이제 환경이라는 것과 인터랙션을 취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이전트라는 애가 있어요. 환경, 즉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그 상태 정보들이 있는데 T라는 시간에 있다가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리워드, 나한테 보상이 제일 큰 액션을 취하면 상태가 변하겠죠. 바둑을 둔다고 생각하면 내가 바둑판이 있는데 내가 종국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확률이 제일 높은 곳에다가 제가 바둑 알을 두겠죠. 즉 스테이트가 그 바둑 알이 두어짐에 의해서 판세가 약간 변하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약간 변합니다. 그때 오는 이제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관찰값이 또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그런 변화한 상태에서 또 다시 내가 액션을 취하는데 또 나한테 보상이 제일 큰, 즉 종국적으로 이기기 위한 액션을 또 취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컨트롤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강화학습의 기본 세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에이전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에이전트는 왼쪽으로 갈 때는 보상이 없어요.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도 없죠. 또 벽이 있으니까 밑으로 간다면 0.3만큼의 보상이 있고 이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0.5만큼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최대의 보상을 주는 그러한 액션을 취해라라는 게 이 에이전트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 에이전트는 그래서 이제 Q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한테 주는 보상이, 즉 리워드가 얼마나 될지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존재하는 공간을 S1이라고 한다면 S1에 있을 때 왼쪽이나 위로 갈 수는 없으니 left나 up은 보상이 0이고 오른쪽 갔을 땐 0.5였고 밑으로 가면 0.3이니까 나는 오른쪽 갔을 때 제일 큰 보상을 얻는구나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Q값, 즉 보상값을 내가 S 서브 1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 다양한 집합, 내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집합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란 네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 중에서 하나의 액션을 고르는 거예요. 그 모든 액션들을 한 번씩 넣어봤을 때 Q 값이 제일 크게 하는 아규먼트, 액션을 뽑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이 아규먼트가 없다면 제일 큰 값을 가져오라는 말이 되니까 0.5라는 값이 나왔겠지만 이 아규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제일 큰 값을 도출하는 액션 자체를 가져와서 우리 오른쪽으로 가라라는 액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식이 우리가 좀 많이 쓰이는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라는 건 이 주어진 스테이트,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가, 지금 S 서브 1이라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때 액션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리워드를 주는 액션으로 움직여라 라는 것이고요. 그 옵티멀한 팔러시라는 무엇이냐 하면 그 내가 현재 있는 S라는 공간에서 가장 큰 Q 값을 도출하는 액션이 바로 옵티멀한 팔러시다. 즉 제일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에이전트가 이 제일 아래에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액션의 공간은 이 각각의 모든 스테이트마다 전후 좌우 네 가지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총 16개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다 조합을 하기 때문에 4의 16승계만큼의 팔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무조건 나는 오른쪽으로만 간다는 것도 팔러스예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도 팔러스는 팔러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팔러스는 이 에이전트가 이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겠죠. 그런 팔러스가 제일 좋은 팔러스이기 때문에 4의 16승 중에서 나한테 제일 좋은 팔러스 하나를 뽑아주세요라는 게 옵티머 팔러스를 구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제가 현재 S라는 공간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타임 슬롯에서 S 프라임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네 개 했던 것처럼 네 가지 액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갈 때에는 나한테 R이라는 리워드를 보상을 제일 크게 주는 애로 나는 액션을 취하고 갈 거예요. 즉 우리 S 프라임이라는 애로 간다는 건 그냥 내가 액션을 취해서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R을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다음 S 프라임으로 갈 때는 리워드를 받고 S 프라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라는 애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죠. 얘도 Q값이 제일 좋은 쪽으로 계속 반응을 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Q라는 건 현재 S라는 공간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할 때의 나의 리워드라 함은 현재 나의 액션 한 번을 취함으로 얻는 리워드에 향후 이 액션이 계속 꾸준히 진행되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미래의 Q값의 맥시멈 값을 더하면 내가 가장 최적의 액션을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식이 굉장히 깔끔하면 좋겠는데 Q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또 Q라는 걸 사용하네요. 이 식만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에서 우리는 재기함수 혹은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점화식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들은 예제가 이 리커런스, 즉 재기함수가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팩토리얼 예제를 제일 많이 들은데요. 팩토리얼을 함수로 짜라. 그럼 어떻게 짤 것인가? f가 바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주어진 x값이 1이 아니라면 그 x값 곱하기 x-1을 함수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만약 x가 1이라면 그냥 그 함수 값은 1이에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3 팩토리얼을 구해야 그러면은 f에다 3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이 이프문에서 첫 번째 이프문에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3은 1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프문에 걸리게 될 것이고 3 곱하기 f 3 빼기 1에서 f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3 곱하기 f2가 되겠고요. 그럼 F2라는 걸 또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F2라는 걸 본다면 X는 2니까 또다시 1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이프문에 걸릴 것이고 2 곱하기 F1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뒤에 F2라는 건 2 곱하기 F1이 돼요. 그러면 F1이니까 F를 또다시 불러야 되겠죠. F1을 봤더니 이제서야 두 번째 이프문에 걸리니까 X가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F1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FX는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은 1이 되니까 이제서야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3, 2, 1 다 곱해서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재기함수의 특징인데요. 사실 함수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바로 딱 답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3 팩토리얼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해서 3이라는 값을 넣었더니 잠깐 기다려봐. F3을 계산하려면 F2가 필요해. 라고 해서 그래 그럼 F2로 한번 가봐. 그래서 F2로 갔더니 잠깐 기다려봐. F2를 계산하려면 F1이 필요해 라고 하고 F1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그제서야 1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가서 쫙 다 곱해져서 6이라는 값을 보내주죠. 즉 이렇게 리커런스가 있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연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재기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즉 이것도 Q라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딱 한 방에 값을 넣었을 때 S와 A가 넣었을 때 값이 나면 참 좋겠는데 Q라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Q라는 값을 써요. 이 생긴 게 바로 재기함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이 재기함수라는 게 강화학습 기본적인 포뮬레이션의 원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재기함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은 길지만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이 2시간짜리 우리 튜토리얼에서는 이 밑에 있는 걸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분할해서 푸는 방식으로는 디바이드 앤 컨커란 방식이고 분할 및 점령 뭐 이런 방식인데 또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는 뭐냐면요. 문제를 계속 반으로 쪼개면서 푸는 거예요. 문제 계속 반으로 쪼개가다가 나중에 각계격파로 다 푸는 게 디바이드 앤 컨커고요. 즉 디바이드를 먼저 해서 반씩 계속 서브 프로블럼으로 문제를 나눈 다음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문제가 되게 쉬워졌을 때 쫙 다 풀어준다는 것이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뭐냐면 처음에 문제 n 사이즈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의 1이라는 데 제일 사이즈가 작을 때 문제를 주어진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고 K라는 방식에서도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도 풀 수 있다면 하나하나 연쇄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점화식의 기본 원형이라는 것이고요. 예제로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보시면 알겠지만 0, 1이 있으면 0과 1을 더해서 그 다음 건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 건은 바로 그 이전 거 두 개를 더해요.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1과 2를 더해서 3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2와 3을 더해서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3과 5를 더해서 8이 나오고요. 그럼 그 다음 걸 구하려면 그 전에 두 개 걸 더해서 5와 8을 더해서 13이 나오고 그 다음 거를 구하려면 8과 13을 더해서 21이 나오고 기타 등등입니다. 즉 피보나치 수열에서 fn번째를 구하려면
그 이전 것과 그 하나 전 것을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fn의 값이 될 것이고, 이것은 초기 값은 0과 1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f10을 구해라 그러면 f10을 구하려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팩토리얼이랑 똑같아. F8과 F9가 있어야지 구할 수 있어. 바로 딱 답이 나오지 않아. F8과 F9를 또 다시 여기서 구해야 되고 기타 등등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한 번에 구하지 못하고 계속 재기 함수로 호출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의 2차원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뭐 쭉 여기 삼각형을 그려놓고 요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을 다 1이라고 한 다음에 요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와요.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과 2를 더해서 3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이 70이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의 것과 왼쪽 위의 것과 오른쪽 위의 걸 더해서 70이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n, k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위에 있는 n-1을 찾아간 다음에 자기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 더하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10이란 값을 구하려면 자기 왼쪽과 오른쪽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 더 가야 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겁니다. 즉 파스칼의 삼각형 역시 피보나치 수열의 2차원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리컬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푸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여러분이 지금 궁금하시니까 우리 항상 알고리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 복잡도예요. 즉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동적 계획법 혹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검색을 하시면 계산 복잡도가 나옵니다. 계산 복잡도가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슈도 폴리노미알이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폴리노미알 타임은 문제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선형으로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익스포넨셜이면 문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풀어야 될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풀 수 없어요. 슈도 폴리노미알, 즉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어떠냐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사이즈가 적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고전적인 강화학습,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풀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문제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점화식 기반의 동적 계획법으로 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가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 사이즈가 엄청 커졌다. 그러면 컴퓨터 풀 수 없는 문제가 돼.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될 것이고 그때는 바로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즉 문제의 크기, 스테이트의 사이즈가 굉장히 적을 때에는 고전적으로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옵티멀 솔루션이 나와버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 사이즈가 크면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 함은 다음에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 오브 스테이트, 셋 오브 액션, 즉 상태들의 집합, 이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들의 집합, 그 다음에 행동들이 움직임에 따른 보상의 집합, 또 그런 움직임에 따른 전이 함수의 집합,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스카운트 팩터 이렇게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란 건 이렇게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것에 따른 궤적, 미로찾기 궤적을 예제로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로찾기 역시 강화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예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 액션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액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반복해서 취하는 것이 우리가 미로찾기에서 출구를 찾아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액션의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지금 이 미로를 위에서 본 건데요. 이 에이전트 로봇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점점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셋 오브 스테이트는 뭐냐면 이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x, y의 좌표, 2차원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관용적으로 s 서브 0 그러면 타임이 제로일 때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린 초기 상태라고 불러요. 그리고 현재는 그냥 S라고 쓰고요. S 프라임은 뭐냐면 아까 봤듯이 그 다음 상태를 의미하고요. S 서브 T는 뭐냐면 타임 T에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간단한 정의죠. 액션은 뭐냐면 이 로봇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의미해요. 이 로봇은 전후, 좌우 4가지가 가능하죠.
그때 move up, down, left, right라는 네 가지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상태 S에서 다음 상태인 S 프라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리워드란 건 뭘까요? 리워드란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상태 S에 있을 때 A라는 액션을 통해서 S 프라임으로 이동을 한다면 그때 받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리워드를 세팅하는 예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둔다면 이 리워드 쪽으로 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함정에 그리고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아이템을 먹는 건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한번 먹으러 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를 준다면 그 많이 움직이는 걸 되게 꺼려하게 되겠죠. 즉 배터리로 동작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면 한 번 움직임마다 우리 네거티브 리워드를 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움직임의 횟수를 줄이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아이템을 먹는다 하면 1점을 주지만 exit 빠져나가는 것은 100점의 리워드를 줌으로써 궁극적인 이 에이전트가 이 미로를 빠져나가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이 있을 때 이게 주어진 기분의 조건이죠.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그 주어진 조건에서 S 프라임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현재 S라는 곳에 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다음으로 갈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게 바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전이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즉 여기 에이전트 이 가운데 있었으면 얘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세 가지 경우에서 나타낸 거예요. 즉 왼쪽에 가는 경우는 0.1, 즉 10%의 확률로 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이 에이전트가 80%의 확률로 위로 갈 것이며 이 에이전트가 10%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를 이렇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로 트랜지션 펑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은 디스카운트 팩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아이템이 있긴 있는데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점점 아이템을 가치를 줄여준다면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가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에 이 먹을 때 이 감마라는 디스카운트 팩터가 거의 0에 가깝다면 0.1밖에 안 된다면 계속 그게 곱해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먹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제 아이템 먹고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아이템이 이 감마라는 값이 1에 만약 수렴할 정도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디스카운트가 많이 있지는 않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먹는 우리 순서를 좀 뒤로 미룰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들의 수렴하는 속도라든지 행동을 저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변형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MDP,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스테이트와 액션과 리워드와 트랜지션 확률과 디스카운트 팩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강화학습이 우리가 팔러스라고 했다 그랬죠.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앞에도 나오긴 했지만 팔러스를 우리 그냥 파이라고 써요. 이걸 S에서 A로 가는 화살표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이 미로 찾기를 한다고 할 때 이 로봇이 이러한 출구로 나가고 싶어요. 그럼 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인데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과연 어떤 액션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매핑이에요. 즉 스테이트마다 액션이 정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4의 16승이라고 그랬죠. 16개의 공간에서 4가지의 액션이 존재할 수 있다.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2개 있고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19개네요. 그럼 4의 19승계의 가짓수가 있는데 거기마다 전후좌우 화살표가 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다 표시했기 때문에 스테이트의 그 에이전트가 취해야 될 액션을 다 매핑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로봇 밑에 깔려있는 액션이 요 오른쪽과 같이 위로 간다는 거라면 얘는 여기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액션은 에이전트는 위로 갈 거야. 그 다음 위로 갔으면 어떻게 하래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래요. 얘는 어떻게 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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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가래요. 이렇게 가겠죠. 즉 이 에이전트의 궤적은 일단 위로 올라갔다가 쭉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로 딱 내려올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제일 최단 거리로 출구로 잘 빠져나갔네요. 즉 이거는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이렇게 액션이 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액션이 무조건 다 오른쪽으로만 가라. 그러면 얘는 이 에이전트는 오른쪽에서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겠죠. 골로 못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골로 보낼 수 없는 팔러스긴 하지만 팔러스는 팔러스야.
다만 요 에이전트 방금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그려진 것처럼 에이전트를 위로 한번 올리고 오른쪽으로 쭉 보냈다가 아래로 내려보내는 이 팔러시는 제일 좋은 팔러시죠. 최단 거리로 목적지로 보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옵티멀 팔러시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이 위에 별표를 딱 씌워주면 제일 좋은 거다 해서 옵티멀 팔러시라 불러요. 일단 우리가 팔러시라 부르는 건 이렇게 파이로 표현을 하고요.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매핑해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테이트는 액션과 매핑이 되는 걸 의미한 거고요. 각각의 모든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give,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했던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이름이 왜 MDP,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 불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디시전 프로세스는 뭐냐면 내가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를 디시전, 결정해 준다라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디시전이라 부르는 거고요. 프로세스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한 번에 의사결정은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세스란 말을 붙입니다. 마콥이란 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학부 때 이제 확률 과정 개론 혹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혹은 프로바빌리티 모델 같은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제 마콥 프로퍼티 혹은 마콥 체인을 배우셨을 텐데 이건 마콥 프로퍼티는 뭐냐면 내가 이 액션 한 번 취하고 여기서 액션 한 번 취하고 여기서 액션 한 번 취한 건 이 스테이트에서 주어진 액션에 따라서 취했을 뿐이지 이전의 히스토리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와는 전혀 무방하다라는 게 바로 마콥이라는 러시아의 수학자가 만든 확률 이론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랬으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지 여기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 액션의 개념이 이 이전에 있었던 이 메모리들, 이 히스토리와는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코비라고 만들어놔요. 그럼 저 마코비를 가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걸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뭐 확률에 대해서 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코비 가정되지 않으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독립적이어야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코비안 프로퍼티가 있는 디시전의 연속된 과정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즉 MDP가 되겠습니다. MDP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서 쓰이기 때문에 이 MDP 기반의 강화학습은 산업공학과에서 우리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해서 OR이라는 과목을 배우죠. 경영공학이라는 이름으로도 배우는데요. 거기 보면 마콥 의사결정 과정 이런 식으로 학부 2학년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뭐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부에서 확률 랜덤 프로세스를 굉장히 깊게 배우는 학과의 경우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제어공학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콥 디전 프로세스 이제 학부 수준의 지식이 되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넓게 쓰입니다. 즉 이름만 강화학습이 아닐 뿐이지 우리는 이 이론을 이미 알고 있다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find 파이, 즉 우리가 팔러시를 찾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expected return이라는 걸 최대화하래요. 익스펙트 리턴이 뭘까 봤더니 여기 있네요. 리턴.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액션을 취함에 따른 그 리워드들이에요. 근데 리워드들이 계속 그냥 더해지면 좋은데 그래서 서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무한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면 이제 끝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가 붙는 것이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목적지로 갈 때까지 다 더한 게 바로 이 리턴이 되겠습니다. 얘의 평균을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신 바와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온 거예요. 즉 뭐냐? Q라는 건 우리 Q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파이라는 정책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S가 있고 A라는 것을 취했을 때 내가 S에 존재하고 A라는 걸 취했을 때 갖는 이득을 구하라는 게 Q 펑션이었죠. 우리 Q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 옛날에 이전에 Q가 잠깐 나왔습니다. 바로 요거를 계산하는 법을 지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Q, S, A. S라는 곳에 있고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갖는 이득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제 MDP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파이라는 팔러시에서 내가 액션을 이제 Q 값 리워드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현재 시간 t에서 상태가 s고 본 것처럼 현재 시간 t에서 액션이 a라고 할 때 나의 그 주어진 조건일 때 그때 나의 리워드를 구해라. 리워드는 이 전장에 있던 이 식을 그대로 복붙을 한 겁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고요. 이걸 그냥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가 팔러시를 따를 때
S라는 공간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는데 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how much return do I expect starting from state S and taking action A? 즉 우리가 S에서 시작해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얼마나 많이 내가 리턴, 즉 리워드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게 바로 이 식에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는 이 모든 판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셋과 스테이시 정해져 있고 액션도 다 정해져 있어요. 전후 좌우. 그다음에 리워드도 그 전후 좌우에 따른 리워드 값도 다 세팅이 돼 있고 확률도 전후 좌우로 얼마만큼 확률로 갈지도 트랜지션 펑션으로 다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 랜덤 값이 있습니까? 다 고정돼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서 리워드가 제일 좋은 거 뽑아내기 때문에 이건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그냥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점화식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의 고르에 옵티멀 팔러시를 구하는 데 쓰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테이시 굉장히 간단할 때에는 여기서 그냥 강화습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론 정립은 우리가 제어공학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이 이제 트랜잭션 오토매틱 컨트롤 같은 저널인데 그런 저널에도 이미 뭐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 많은 논문이 나와서 이론까지도 굉장히 깊게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강화학습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강화학습은 알파고 이후죠. 2016년 이후의 강화학습인데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게 이제부터 해야 될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뒤는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신경망의 강학습을 넣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딥이에요. 딥. 인공신경망에 넣어보겠다는 거야. 딥 러닝 구조 안에 딥 뉴럴 네트워크 안에 넣어보겠다는 거죠. 그럼 딥 뉴럴 네트워크 도대체 뭐길래 그 강학습을 넣어보려고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의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뭐 딥러닝 강의를 실질적으로 듣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간단한 토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인공신경망, 뭐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라는 게 있고 히든 레이어들이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사실 뭐 그런데 동그라미 3개 있다는 건 여기는 다 레이어들이지만 인풋은 레이어가 아닙니다. 인풋은 그냥 이게 동그라미가 3개가 있으면 3차원짜리 그냥 하나의 벡터로서 입력을 받았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히든 레이어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 하나씩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들어가게 되면 가로로 이 주황색 벡터가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1 3과 3 1로 행렬 곱셈을 하고 싶어요. 예, 하려고 저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웨이트라는 나중에 학습을 통해서 구해줘야 될 값이에요. 그러면 요 상수값 들어온 이 인풋 데이터에다가 이 변수값을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즉 행렬 곱셈을 해주는 거죠. 그럼 1/3에서 3/1의 행렬 곱셈을 해주니까 하나의 값이 되고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하게 되고 시그모이드란 값을 붙이면 하나의 값이 되는 겁니다. 왜냐? 행렬의 사이즈를 생각해 보세요. 1/3과 3/1을 곱하면 하나죠. 1이 되고 거기에 바이어스 더하니까 또 1이라는 값 하나고 거기에 시그모이드라는 행렬을 넌리니어 펑션 하나 씌워주면 요 앞에 있는 값이 됩니다. 요걸 요 위에서만 하느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고 세 번째 동그라미도 똑같은 연산을 합니다. 즉 3개짜리 세로의 W 벡터가 있고 1/3이 여기도 들어가니까 3/1로 W 값이라는 변수 값을 곱해주고 그럼 하나의 값이 되고 바이어스 하나 더하고 행렬을 씌워서 요 세 번째 값이 되고 네 번째 값도 나와요. 그럼 그 다음 히든 레이어 두 번째로 이 동그라미가 하나씩 값을 도출했으니까 4차원짜리 벡터가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네요.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 4차원짜리 받았으니까 4차원짜리 세로 벡터를 받게 돼요. 그럼 1/4와 4/1이 곱해지니까 여기도 하나짜리 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값이 4로 세팅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H와 W로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이라는 함수를 씌워서 이 앞에 있는 값을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동일한 연산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만듭니다. 이게 아웃풋으로 들어가면 또 아웃풋에 있는 변수 값들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곱해줘요. 1/4에서 4/1을 곱하니까 그럼 또 하나의 값이 되죠. 행렬 곱셈에 의해서 거기에 바이어스 더하고 액티베이션을 씌워서 Y값, 최종값을 도출해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게 딥러닝 연산의 과정입니다. 즉 히든 레이어에서 변수 값들, 이 파란색은 다 변수예요. 이 주황색의
벡터를 받아서 변수를 계속 이렇게 섞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코스트 함수라는 걸 달아서 그 코스트 함수가 원하는 대로 이 웨이트 값을 트레이닝 해주는 게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입니다. 이걸 왜 설명해 주느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설명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수치 해석 때 여러분 혹시 컴퓨터 학과나 이제 수학과를 전공하셨으면 수치 해석이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요. 화공과에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보관법이 있고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두 개 차례 아시겠죠? 인터폴레이션은 점이 세 개가 있으면 얘가 빨간색 선을 그리는 거고, 얘도 빨간색 선을 그리지만 오른쪽은 이 세 개의 점을 다 통과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직선으로서 이 세 개의 점을 제일 잘 대표할 수 있는 애를 찾아주는 게 선형 회귀 분석,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이 보관법, 인터폴레이션은 이 점 세 개를 모두 다 직선일 필요는 없고 점이 있는 모든 샘플을 다 통과하는 그런 선을 그려주세요가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이 오늘의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번 배우셨을 겁니다.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 x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점을 지나는 다항식은 2차 방정식으로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점이 네 개가 있으면 3차 방정식 무조건 존재하겠죠. 다항식으로서.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폴리노미알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학부 때도 부전공이 수학이어서 인터폴레이션을 배웠었고, 석사 때도 수체해석을 공부했었고, 박사 때 미국에서도 어쩌다 우연히 수체해석 수업을 또 들었는데요. 셋 다 인터폴레이션을 가르칠 때 교수님들께서 저 폴리노미얼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우신 거예요. 뭐냐면 이 세 점이 있다면 세 점을 지나는 2차 방정식이 무조건 존재한다. 한 다음에 이 파란색은 다 변수입니다. 예, 변수. 이 개수들이 다 변수죠. 여기서 1, 10, 2, 15, 3, 40이라는 좌표를 1, 10, 2, 15, 3, 40을 집어넣으면 지금 그럼 방정식이 3개가 나오죠. 방정식이 3개고 파란색 모르는 값도 3개니까 연립 방정식을 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같은 걸로 풀어버리면 우리가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뉴럴넷 설명하다가 이 뉴럴 네트워크도 이 수학적인 구조를 본다면 바로 이 인터폴레이션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아까 보셨듯이 이 X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제가 좀 깔맞춤을 해봤습니다. 인풋을 빨간색 X로 표현을 하고 아웃풋을 이제 녹색의 Y로 표현했습니다. 녹색. 그다음 변수는 우리 모든 강의 교환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쓰고 있죠. 파란색들. 그럼 X가 들어왔을 때 요 히든 레이에 있는 W들을 아까 어떻게 했죠? 곱해주고 더해준 다음에 액티베이션이라는 넌리니어 함수 씌우고, 그게 그 두 번째 히든 레이에 넘어가면 W와 B를 행렬 곱셈을 하고 더해줘서 또 액티베이션 씌우고, 그게 마지막 아웃풋 레이로 넘어가서 W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액티베이션 씌움으로써 Y를 구했죠.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이 하는 일입니다. 자꾸 왜 이런 거 왜 설명하느냐. 그러면 이제 알겠어.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을 설명했었고, 딥러닝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까지 설명했던 것도 이제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딥러닝은 뭐냐면 이렇게 뉴럴넷을 만든 다음에 X와 Y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줌으로써 X, Y 간의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은 점이 만약에 지금 3개밖에 없어 그렇지만 점이 100만 개가 있었으면 이게 99만 9,999승짜리 다항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막 톱니바퀴처럼 막 굉장히 복잡한 거긴 하지만 그 모든 점의 복잡한 관계를 다 따라가 주겠죠. 딥러닝이 바로 그렇습니다. 딥러닝이라 함은 이렇게 신경망에서 히든 레이어 숫자가 딥하게 들어오면 딥러닝이라 그래요. 한 20개 이상 정도 얘기하는데 20개 이상 쫙 딥하게 있으면 요 행렬이 20개 이상 쫙 따라 붙게 되겠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럼 X, Y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넣었을 때 그들 간의 복잡한 관계도 여기 톱니바퀴처럼 막 복잡하더라도 인터폴레이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들을 이 파란색 값들을 찾아줌으로써 X와 Y의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다항식이었지만 지금은 다항식과 조금 다른 형식으로 넌리니어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워줌으로써 비선형적인 굉장히 복잡한 관계까지도 X, Y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신경망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 분들께서 쓰시는 딥러닝 교과서를 보면 우리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즉 함수를 근사한다.
즉 이 함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x, y의 관계를 규명하는 함수를 찾아주는 인터폴레이션의 과정이다. 비선형 인터폴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x에다가는 미세먼지가 있는 사진 100만 장을 집어넣고 y에다가는 똑같은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미세먼지가 없는 거 100만 장을 집어넣으면 이 파라미터들은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처리의 파라미터가 될 것이고 가장 새로운 환경에 미세먼지가 있는 사진을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환경을 데이터로 트레이닝하진 않았지만 미세먼지가 없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즉 이렇게 매스메티컬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펑셔널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딥하게 쌓일수록 더 파워풀한 거예요. 더 복잡한 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래. 딥러닝 이런 걸 알겠어. 근데 이 강화학습이랑 무슨 상관이지? 가 이제 오늘의 포인트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게요. X에다가 만약에 이게 이세돌처럼 바둑을 두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세돌이 평생을 둔 대국을 데이터를 다 가져와요. 바둑판이 요거였을 때 이렇게 바둑알을 두더라. 그 다음 바둑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바둑알을 두더라. 그 다음 바둑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둑알을 두더라를 이세돌이 평생을 살면서 두었던 100만 개의 수가 있다고 한다면 100만 개의 판에서의 100만 개의 이세돌이 두었던 수를 넣어준다면 이 파라미터들은 이세돌처럼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하는 파라미터들이겠죠. 그 상태에서 평생 알도 보도 못한 바둑판을 집어넣는다 한다면 비록 이세돌은 그 바둑판에서 그러한 액션을 취한 적은 없지만 이세돌처럼 액션을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게 강화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둑을 두는 건. 즉 강화학습도 딥러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강화학습은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스테이트와 액션의 매핑이에요. 요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스테이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를 정해주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와 액션의 매핑이에요. 어떤 스테이트를 X에 집어넣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를 Y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와 액션을 무수하게 넣어줌으로써 이 파라미터들을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디펜던시가 있는 액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해주고 그래서 아예 처음 보는 스테이지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액션을 도출하게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강화학습을 딥러닝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가 있었어. 이거는 딥러닝 기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점화식을 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죠? 딥러닝을 푸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자, 딥러닝의 장점은 뭐냐면 알파고처럼 우리가 지금 딥러닝에 관심 있는 우리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알파고 같은 그런 굉장히 복잡한 스테이트들이에요. 아까 미세먼지처럼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 프로세싱이에요. 그것처럼 지금의 현실 세대, 그러니까 2020년대 중반을 넘어가는 이 시대에 풀어야 될 강화학습 문제들은 그 스테이트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스테이트들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점화식으로는 불가능하죠. MDP는 우리 맨 처음 예제에 보여드렸던 공장에서 이 팔이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페인트 칠을 해주거나 혹은 미로 찾기를 하는 등의 그런 간단한 예제 고전적인 강학습 예제에서는 MDP로 충분해요. 하지만 딥러닝 계열은 이렇게 복잡한 스테이트에서 우리 학습이 한번 끝내서 이 파란색 값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이 파란색 값을 학습시키는데 두어 달이 걸렸다 할지라도 한번 학습만 다 해주면 우리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요 곱하기 더하기 액션 곱하기 더하기 액티베이션 곱하기 더하기 액티베이션 함으로써 바로 값을 계속 추론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죠. 학습만 해놓는다면 학습만 잘 해놓는다면 그래서 알파고도 그러잖아요. 뭐 대국을 주재할 때는 뒤에서 컴퓨터가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학습이 한번 되어 놓은 상태라면 그 뒤에 우리가 액션을 넣었을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 거기에 알맞는 액션을 계속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의 장점은 복잡한 스테이트를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이게 바로 현실 세대에 필요한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철학인 거죠. 근데 고전적인 MDP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 굉장히 간단한 로봇팔 제어라든지 미로 찾기 정도에서만 파워풀합니다. 그러면 현실 세대의 이런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이 무조건 좋나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 동적 계획법을 푸는 MDP는 동적 계획법 혹은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해요. 즉 우리의 솔루션이 액션이 항상 옵티멀이야. 최적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잖아요.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데이터가 많이 모자라다면 이 파라미터가 옵티멀을 개런티 못하죠.
펑션이 옵티멀하게 된 게 아니라 어프록시메이션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얘의 액션은 학습이 정말 컴퓨터를 계속 잘 돌려서 슈퍼컴을 돌려서 학습을 잘 시켜놔야 옵티멀이 나와. 옵티멀에 근사하게 나오는 거지 옵티멀이 나오진 않아. 성능이 학습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정말 잘 되었으면 얘의 성능이 좋을 것이고 학습을 얼마 못 시켰다면 성능이 나쁠 거예요. 즉 항상 성능이 좋은 MDP와는 다르게 이 딥러닝 계열의 강화학습은 성능이 옵티멀리티가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딥큐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큐 테이블을 이제 연산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현재 큐 값이 있을 때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큐 값이 제일 큰 거, 리워드가 제일 큰 걸 해야 되겠죠. 우리 스테이트 정보가 이게 좌변이니까 우리가 1번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본다면 나는 5번일 액션을 취할 때 큐가 제일 크니까 나 5번 취할래. 5번으로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라서 그냥 간단한 q 함수의 로직이라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좀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대로 모든 스테이트 이세돌의 바둑을 두고 이세돌의 액션을 1번부터 n번까지 둘 수 있는 수라고 할 때 그때 어느 수를 뒀을 때 전국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q 값으로서 숫자로서 딱 넣어서 계속 스테이트와 액션을 넣어서 학습을 다 시켜준다면 이 중간에는 뉴럴넷이 이런 q라는 함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세돌이 듣도 보도 못한 스테이지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q 값을 추론해낼 것이고 그중에 가장 큰 q 값을 뽑아내면 나한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액션이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의 구조 딱 맞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뭐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자면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세돌이랑 되게 비슷해지는 거지 이세돌보다 더 잘하진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세돌보다 더 잘하는 걸 개런티하진 않아요. 이세돌과 비슷해질 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강화학습인데 딥러닝을 푸는 강화학습에 말을 하고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딱 넣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학습된 강화학습 위해서 액션을 도출한 다음에 이 액션 주변에 더 나은 솔루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색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가 되겠고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게임 알고리즘, 즉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그런 게임 알고리즘 설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지금 CNN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알파고는. 왜냐? 이건 CNN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CNN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딥러닝 혹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적인 딥러닝은 이렇게 벡터 1차원짜리 벡터밖에 입력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게 2차원이나 3차원 혹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구조는 CNN이에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CNN도 진짜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정말 혁신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만약 이게 CNN으로 설계가 돼 있다면 우리가 알파고에서 보는 바둑판은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CNN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고에 대해서 뭐 논문을 보신다면 알파고는 이제 강화학습이지만 딥러닝을 푸는 강화학습이고 뉴럴 네트워크는 CNN을 쓰고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구해진 솔루션의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통해서 우리는 샘플링으로서 더 나은 솔루션이 있는지 주변을 탐색한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현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구현을 하려면 이제 그냥은 못합니다. 강화학습이 이제 GM이 있어야 돼요. 인바이러먼트를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쓸 때 저는 이제 모빌리티에서의 이제 강화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시뮬레이터를 구현할 때 보면 인바이러먼트를 직접 짭니다. 직접 짜는데 일반적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 그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알고리즘을 인바이러먼트를 짜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던 걸 갖다 씁니다. 갖다 써야지 논문마다 그래서 성능평가에서 어떠한 인바이러먼트를 썼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임포트에서 파이썬에서 GM이라는 걸 임포트합니다. GM이라는 건 운동장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노는가에서 GM 한 다음에 인바이러먼트를 make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카트폴이라는 걸 인바이러먼트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펜이 있으면 폴이 있으면 오른쪽에 제가 캡처해서 이제 우분투에서 동작시킨 다음에 캡처한 건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펜 있으면 손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 안 떨어지게 오랫동안 안 떨어지게 막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딱 바로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게 하려면 떨어지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액션을 취함으로써 이렇게 계속 카트 폴이 이렇게 오래 서 있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예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 리셋을 함으로써 이제 초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포문이 도는데 이게 언더바를 쓴다는 건 인덱스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1000번 그냥 돌라는 소리고요. 인바이러먼트 렌더를 부르면 그럼 이 환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environment 액션 언더바 스페이스라면 이 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액션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 카트폴은 좌우로 움직이는 게 나오겠네요. 점 샘플이라는 함수를 쓰면 랜덤하게 테이크라는 소리예요. 랜덤하게 좌우를 선택하라는 소리고 그게 액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인바러먼트에서 스텝을 하면 주어진 액션에 따라서 액션이 취해졌을 때 그 변하는 값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이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로 우리가 옮겨갔는지가 나올 것이고 그때 리워드가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강화학습 과정이 종료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의 바이너리 디시전이고 인포메이션은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언더바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함으로써 강화학습이 한 스텝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이 기본적인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큐런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 로봇이 있을 때 로봇이 미로찾기를 해서 이 골로 가는 그런 걸 한번 간단하게 짜봤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가 뭐 플로팅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맵플롯립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주의를 줘야 될 건 이 gm이라는 것이 있고요. 얘는 gm이라는 것에서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에서 frozen lake 얼어붙은 호수란 뜻이죠. 사실 이게 저는 미로찾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예시를 설명할 때에는 얼어붙은 연못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사람이 갈 때 여기 지금 깨져 있는 곳이니까 밟을 수가 없고 깨져 있지 않은 곳으로 잘 밟아서 골까지 가게 한다라고 해서 frozen lake라고 합니다. 버전 3라고 하고 쭉 여기 있는 써진 대로 그대로 넣어서 레지스터를 한 다음에 environment.gym.make를 통해서 frozen lake 버전 3을 호출하시면 이 환경이 그대로 불리게 돼 있어요. 이 레지스터는 파이썬 코드를 한 번 처음 실행할 때만 등록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만약에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디버깅을 하신다면 두세 번째부터는 이거를 주석 처리해서 삭제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큐 탭은 뭐냐면 이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액션이 왼쪽으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위로 갈 것인가 이 네 가지의 이 로봇 에이전트가 있으면 가능한 액션들을 다 갖다 놓는 것이고요. 스테이트는 0번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므로 스테이트는 0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6by 4의 행렬 구조를 가진다. 이런 값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도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주석으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코드를 뭐 여기가 지금 실습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기본 설명 강의라 막 어렵게 설명 안 할 것이고 주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Q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세로로는 16개 스테이트, 가로는 4개의 액션이기 때문에 16by 4로 해야 되는데요. 16,4로 해도 되지만 인바이러먼트를 호출했으니까 옵저베이션 언더바 스페이스라 그러면 내가 스테이트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도출해 줍니다. 거기에 .n 하면 그들의 개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16이 세팅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16개가 있으니까. 그다음 액션도 environment.action 언더바 스페이스 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 네 가지가 모두가 여기 들어있고요. .n을 하면 그것의 개수가 나니까 4가 나오죠. 그래서 Q라는 건 16,4라는 행렬로 정의가 된다는 거고요. 이게 numPy에서 정의하는 제로스 모두 다 0으로 세팅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함수는 뭐냐면 벡터가 하나 들어가면 우리가 전후 좌우에서 리워드 값이 0000일 텐데 만약 0000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면 그중에 제일 큰 값을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다? 여기 있는 것처럼 Q 값은 뭐다? 이 맥스기 때문에 맥시멈 Q 값을 찾는 요거를 지금 가지고 우리는 코딩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Q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맥스가 있어야 되니까 요게 다수가 똑같은 값으로 최대더라도 유니크한 하나의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 아까 그 코드에서는 요 벡터가 0000이 들어오면 제일 큰 값은 0이죠. 그렇죠. 네 개가 다 똑같으니까. 그럼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찾을 때는 랜덤하게 하나 찾아라는 거예요. 0011 그러면 1이 두 개가 랜덤이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럼 3, 4 중에서 하나 랜덤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번째 라인은 이제 포문이 도는 건데요. 처음에 스테이트는 인바이러먼트 리셋, 초기 상태로 리셋이 되면서 시작하고요.
던 끝났느냐, 강화학습이 끝났느냐는 질문이 던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none으로 시작합니다. 49번째 라인에 y를 보시면 not으로 시작하고 있죠. none인데 not이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while 문항도 들어가요. 즉 이게 던이 true가 돼서 강화학습이 끝났습니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던에서 나와버리면 강화학습이 끝났으니까 긍정 true를 negation not을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while 문이 돌지 않아요. 즉 49번의 의미는 뭐냐면 던이란 값이 true가 돼서 여기서 environment.step에 의해서 나오는 던이란 값이 나는 이제 이번 스텝을 취함으로써 강화학습이 끝났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더 이상 while문이 돌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식에서 볼 때 무한 루프로 돈다고 서메이션 한다고 했지만 이 에이전트가 골로 가서 끝나면 거기서 끝난다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while문으로 강학습이 끝났습니다라고 이게 true로 딱 나와버리면 그럼 더 이상 while문 안 돌고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액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 Q 값을 제일 크게 하는 액션을 찾아야 되니까 Q 값을 제일 크게 하는 액션을 찾기 위해서 땡땡을 치면 모든 것에 대하여죠. 지금 현재 스테이트가 리셋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0번째 스테이트에서 시작할 거예요. 우리 초기 상태니까 여기서부터 에이전트가 시작하겠죠. 여기 스테이트가 0이겠죠. 그럼 이 처음에 리셋을 했으니까 스테이트가 0일 것이고 지금 Q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0 칼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땡땡을 집어넣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걸 R 아규먼트 맥스 안에 집어넣으니까 요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네 개 중에서 이제 여기 설명이 다 써놨네요. 예, 그 네 개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선택을 해서 그래 이게 바로 Q 값을 제일 크게 하는 액션이 되기 때문에 그 액션으로서 나는 한 스텝 진행하겠다 이 소리고 그러면 어느 스테이트로 변했느냐 그때 리워드는 얼마냐 강화학습이 끝났느냐 인포메이션 필요 없으니까 언더바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그 아까 Q는 R 더하기 맥스 QS 프라임 요거 식 아까 그 식 요 식에 의해서 아까 봤던 이 식 있죠? 요 식에 의해서 Q는 R 더하기 맥스 MP 맥스에다가 Q 안에다가 새로운 스테이트와 새로운 액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보시면 그거랑 똑같이 쓰이는 걸 알 수 있어요. QS, A는 R에다가 MP max에다가 Q에다가 새로운 S에다가 그 max를 할 수 있는 모든 Q를 다시 액션을 다 놓고 Q 값을 업데이트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스텝으로 이제 옮겨갔으니까 그 새로운 지금 방금 액션에서 도출한 그 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스테이트가 돼서 다시 while문을 돌고 그러면 그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Q 값을 또 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우리 결과를 찾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취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온대요. 이렇게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레프트고 그 다음에 다운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고 그 다음 업이기 때문에 0번째 스테이트에서는 다운해라. 아무것도 없다가 4번째 스테이트에서는 다운해라. 쭉 아무것도 없다가 8번째에서는 세 번째에 1이네요. 즉 라이트를 해라. 이런 식으로 1이 어디에 체크인지를 가지고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동작을 할지가 정해져요. 거기에 맞게 0번째는 다운으로 하래요. 4번째도 다운이래요. 8번째도 다운이래. 라이트래. 9번째는 다운, 10번째 다운, 13번째 R 오른쪽, 14번째 오른쪽 하면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화살표만 쫙 따라가주면 이렇게 미로찾기가 가능하다. 즉 우리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미로찾기 하는 코드를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현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것을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신경망 위주의 강화학습을 보도록 하겠어요. 신경망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세돌의 바둑판을 넣으면서 이세돌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를 다 넣어서 이세돌처럼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뉴럴넷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이세돌의 리워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액션이랑 스테이트만 액션만 집어넣었지 신경망 안에다가 리워드라는 게 여기 없는데 이 학습시키는 구조 안에 리워드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리워드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자, 이거는 리워드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세돌이 이런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액션을 취했다만 는 거지 얘가 도대체 어떠한 리워드를 가졌길래 이렇게 액션을 취했다는 건 난 몰라. 다만 이런 스테이트에서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것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연구가 굉장히 역사 깊은 연구입니다. 왜냐? 리워드라는 게 과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간단한 미로찾기 같은 경우야 뭐 1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만 현실 세계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확한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 이런 스타크래프트 게임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 때에도 리워드를 그럼 어떻게 어떤 값을 세팅해야 될 것인가 0.1 정도 차이 나면 막 값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리워드라는 걸 나랑 똑같이 움직이는 애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나도 내 리워드를 몰라. 이세돌조차도 그 바둑판에 그 한 수를 둘 때 아 이때 리워드는 0.863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뒀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워드를 어떻게 하면 찾아줘야 줄 수 있을까가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연구예요. 그 연구를 강화학습에서 리워드를 역으로 찾아낸다.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김중원이랑 똑같은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김중원이 움직이는 걸 딱 보고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 김중원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더라. 어떤 상태에서 김중원이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어떤 상태에서 김중원이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저 사람의 그 데이터를 다 모았더니 거꾸로 김중원의 리워드가 어땠는지를 다 알게 됐어. 그거를 이 에이전트 안에 딱 탑재를 해버리면 나는 김중원이랑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역으로 리워드를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똑같은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 도제 학습 뭐 이런 알고리즘도 있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 즉 리워드를 가지고 액션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액션을 보고 거꾸로 그 리워드를 우리가 추적해 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강화학습을 거꾸로 했다 해서 역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런이라 불러요. 이 연구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요. 이 연구의 선구자가 여러분이 굉장히 뭐 딥러닝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시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교수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이걸로 하셨어요. 앤드류 교수님이 이제 카네기 멜런에서 박사하실 때이 버클리에서 박사하셨나? 하실 때 이 림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박사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제 앤드류 교수님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으로 되게 유명하시니까 머신러닝 콜세라에서 강의도 하시고 콜세라 창업자기도 하고 엄청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지만 그분이 박사를 도대체 뭘로 했지라고 하면 이 강화학습에서의 리워드를 역으로 찾아내는 그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연구하셨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렇게 찾는 게 과연 가능한가? 까지도 증명하셨어요. 그게 RCML 2002년도에 나온 논문인가 그런데 이렇게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포뮬레이션은 쿼드라틱 프로그램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포뮬레이션이 되고 쿼드라틱 포뮬레이션이라는 방식은 우리가 비선형 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만 이거는 컨벡시티가 보장이 아니 쿼드라틱 비선형 옵티마이제이션 비선형 최적화이긴 하지만 컨벡스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쿼드라틱은 비선형 최적화이긴 하지만 컨벡스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옵티멀하게 리워드를 찾을 수 있다까지 증명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앤드류 교수님이 만들었던 역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그런데 지금처럼 인공신경망에 그냥 스테이트 액션을 막 이게 때려박는 이 방식도 나쁜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바로 멀티 에이전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강화학습을 저처럼 이제 모빌리티라든지 네트워크, 모바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으면 뭔가 좀 불안해요. 왜냐? 네트워크라는 게 다수의 디바이스가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뭐 UAV 컨트롤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 네트워킹 환경에서의 강화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분산 컴퓨팅이나 네트워킹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마 궁극적인 꿈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런 쪽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파워포인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 3명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3명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앤드류 교수님이 만드셨다는 그 역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멀티 에이전트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싱글 에이전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그 연구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한 사람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저 프로게이머 3명을 잡아다가 모셔다가 호텔 방에 모셔놓고 예, 한 1년 동안 군만두가 아니라 맛있는 거를 드리면서 계속 게임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럴 때마다 이 스타크래프트의 스크린샷과 이 사람들 액션을 다 따요. 그럼 신경만 만들어 놓고 입력에다가 스테이트 이세돌의 바둑판처럼 출력에다는 이 3명의 액션을 집어넣어요. 물론 3명이기 때문에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학습을 다 해놓으면 이 3명 간의 코오퍼레이션과 코디네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얘네들이 계속
분산해서 이렇게 잘 협력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강화학습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얘네들이 만약에 그냥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자기 리워드만 맥시마이즈 하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생들 축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초등학생들 축구 옛날에 어렸을 때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 한번 발로 차면 좋은 거죠. 만약에 초등학생 축구하는 에이전트를 만든다. 근데 얘들이 협력을 안 한다. 11명의 에이전트가 축구 선수 11명이 협력을 안 한다 그러면 공 한 번 찰 때마다 리워드가 높기 때문에 다들 공 한 번 차겠다고 해성해서 뒤에 꼬리처럼 쫙 따라붙을 거야. 전혀 에이전트끼리 협력이 안 되죠. 게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EPL처럼 뭐 공격수, 수비수, 뭐 미드필더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뭔가 포메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포메이션에 대해서 동작을 하게 만드는 멀티 에이전트를 되려면 얘네들끼리 코디네이션과 코퍼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게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거 코퍼레이션과 코디네이션 안 하면 방금 말씀드린 초등학생 축구처럼 공 한 번 발로 대보자고 쫙 해성처럼 뒤로 따라붙는 이런 식으로밖에 학습이 안 돼요. 전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멀티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이건 싱글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2017년 이때 나온 ICML 나온 알고리즘들은 코디네이티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감독이 있는 거예요. 감독만 강화학습이야. 감독이 10명들한테 11명의 축구 선수들한테 감독이 다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혼자 알려줘. 자, 내가 학습을 혼자 했는데 말이야. 1번 선수는 뭐해? 2번은 뭐해? 3번은 뭐해? 4번은 뭐해? 이렇게 쫙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들은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은 싱글 에이전트로 감독 혼자 했어. 근데 액션은 11개의 차원으로 내려준 거죠. 이게 바로 위에서 코디네이션, 조종을 다 한다 해서 코디네이티드 멀티 에이전트 강학습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도 진정한 멀티 에이전트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게임 알고리즘으로 말했던 이 이미테이션 러닝, 모방 학습이란 개념은 뉴럴넷을 갖다 놓고 플레이어들을 놓고 그들이 어떠한 스테이지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만 가지고 다 때려 박으면 얘네들의 리워드를 알 필요도 없고 아까 그 인버스하게 리워드 찾으려는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액션 그대로만 모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나의 옵티멀 솔루션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 전문가들의 시연을 미믹 따라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의 기본입니다. 자, 이미테이션 러닝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 게임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 프로게이머들이 뭐 임요한, 뭐 이윤열,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중하위권 선수들을 모셔다가 게임을 하면 나의 목적은 걔네들이랑 똑같이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방하는 게 목적이니까 뉴럴넷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똑같이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하위권으로 못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를. 기본적인 강화학습은 나는 최적의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기본적인 거지만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미믹, 따라하는 게 목적이다. 얘가 못하는 플레이어들이라면 못하는 게 목적이고 중간이면 중간만큼 하는 게 목적이고 잘하면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려봤는데 뭐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 아까 말했던 스타크래프트 예시예요. 미니맵을 만들어요. 그다음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스테이트로 만들고 그때 이 프로게이머들의 액션, 누구를 선택하고 어디로 보내는가 유닛들을 그걸 가지고 스테이트와 액션을 가지고 데이터 셋을 만들어요. 익스퍼트, 프로게이머들한 전문가들로부터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자, 파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건 뭐라 그랬죠? 팔러스라고 그랬죠. 그 밑에 첨자가 세타로 붙네요. 이 세타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파이만 쓰면 그냥 순수 강학습이에요. 마콥 디션 프로세스. 이런 거 똑같은 건데 밑에 세타가 붙어버리면 뭐냐면 인공신경망으로 학습시킨 강화학습이에요. 즉 저게 바로 인공신경망으로 학습시켰다는 의미로 세타를 씁니다. 세타가 바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으로 학습을 시켜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A와 유사하게 나오도록 학습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예.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을 느끼셔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논문이 자율주행 논문이 있습니다. 저도 2019년에 이스카이라는 탑 컨퍼런스에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쓴 논문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복습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플리케이션이 저도 자율주행 논문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만큼 이미테이션 러닝을 쓰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 차량이 있으면 제가 제 차가 있는데
전 집이 상도동인데 상도동에서 안암동까지 매일 왔다 갔다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내 자동차가 전방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브 센서에서 센서 데이터들이 다 들어와요. 뭐 카메라도 비주얼 센서로 본다면 그 스테이트 정보가 다 들어오면 그때마다 김중원이 취했던 액션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나는 핸들을 좌로 꺾는다, 우로 꺾는다,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는다. 이게 바로 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액션으로 친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데이터를 모았어요. 제가 제 깡통 그랜저를 6년째 운전하고 있는데 6년치 데이터를 다 모으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다 시킨다면 김중원이 싹 빠지더라도 이 차가 혼자 달린다면 어떠한 상황 정보가 비주얼 센서, 라이더, 밀리미터 웨브 센서에서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김중원이라면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이라는 액션이 도출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논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차량에서는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 안전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이다스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펑션들이 있어요. 그 펑션을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형식으로 액션이 디파인 되긴 하지만 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쉬운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같이 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프로포폴 이게 마취약 투약 문제입니다. 서울대 의대에 이제 이영철 교수님과 함께 했던 연구인데 BIS라는 심박수가 있습니다. 심장박동수, BP는 블러드 프레셔죠. 혈압이 있어요. 그게 스테이트 정보로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환자들 수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마취약을 투약하는데 프로포폴을 많이 들으셨죠? 신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마취약을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도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할 때 의사들이 했던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학습을 해서 어떤 새로운 환자가 수술할 때 그 환자의 심박수와 혈압을 보고 어떤 양을 각각 투입할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이 두 가지 문제랑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 액션을 취하면 스테이트가 바로바로 바뀌어요. 우리가 유닛들 딱 지정해서 드래그하고 액션을 취하면 바로 스테이트 바뀌죠. 자율주행도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스테이트가 바뀝니다. 보이는 게 바뀌니까. 근데 얘는 환자는 어떻죠? 마취약을 투약을 하면 내 몸에서 이 마취약이 확산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즉 이 사람의 몸은 그냥 바로바로 반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딜레이드 시스템입니다. 컨트롤 루프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저 딜레이드 시스템이니까 약물이 확산될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지. 내가 액션했는데 스테이트가 바로 안 변했으니까 또 액션을 취하고 그러면 너무 과다 투약으로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이 약물 확산이 되는 그 모형이 있어요. PK/PD 모델이라고 약물 독성 확산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따르면 성별, 나이, 뭐 몸무게, 키, 기타 등등의 정보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게 확산되는 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뉴메리컬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놨습니다. 그 모델을 깔아놓고 거기에 맞게 컨트롤을 시작을 해줘야 우리가 적합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더불어 이제 액션을 취하는 약품이 이제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 두 개를 투입하는데 얘들이 인디펜던트하다면 모르지만 얘들의 약물 반응이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넌리니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되게 복잡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테이션 러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테이션 러닝은 왜 어려운가 하면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전문가에서 써요. 익스퍼트에 되면 이 익스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 만약에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PC방에 있는 컴퓨터에서의 그 고려대 학생들의 PC방에서의 그 액션을 가지고 한번 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고대 학생들의 PC방에 쓰는 패턴은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이걸 학습을 한다 해서 데이터가 다 그냥 정규분포 데이터나 마찬가지예요. 즉 액션을 취하면 이게 뭐 한 사람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에서 액션 하나 뽑아내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즉 이것도 내가 어떻게 특성이 있는 프로게임을 두는 것에 따른 액션을 뽑아낸 거지 만약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게이머들의 다 데이터를 모았다고 한다면 각각의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각각의 액션이 다 제각각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 액션은 그 프로게이머의 숫자가 충분히 많다면 정규분포로 수렴할 것이고 정규분포에서 하나 랜덤으로 뽑아낸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김중원의 차니까 김중원의 특성이 있는 운전 습관을 학습하는 거지 저 카가 만약 렌트카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번씩 다 몰아봤다고 한다면 주어진 상황에 맞게 다 액션이 달랐을 거니까 저 액션을 학습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익스퍼트입니다. 어떤 하나의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학습하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해서 전문가 시스템 같은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강학습 최신 트렌드 중에서 이제 다중 강학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크래프트 에이전트 두 명이 있을 때, 전문가 두 명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뉴럴네스로 학습시킴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각각의 액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금 했던 우리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똑같은 부분이죠. 즉 두 개의 액션들의 어떤 스테이트에서의 스테이트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 두 개의 액션이 각각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가를 다 학습을 해놓고 이 하나의 싱글 뉴럴네스를 학습하는 겁니다. 하나의 뉴럴네스를 학습해야 얘네들 정보가 섞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코오퍼레이션과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요 뉴럴넷은 얘 에이전트 1과 2에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의 정보를 섞어줄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왜냐하면 네트워크 에이전트들을 커뮤니케이션, 통신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동작하느냐, 뭐 어려운 용어는 일단 제외하고 보신다면 에이전트 1과 2가 있을 때 일단 자기들의 정보를 숫자로 표현해야 우리가 일단 뉴럴 네트워크 하나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한 다음에 만약에 4개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에이전트는 내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정보랑 섞어서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애들을 평균을 내줘요. 즉 여기 보시면 J-1인 이유는 뭐냐면 4개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한다면 내 거를 뺀 나머지기 때문에 J-1 3개가 될 것이고 걔네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 N-1분의 1을 하는 거니까 평균을 내준 거겠죠. 그걸 이제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내 거의 정보와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정보를 두 개를 합해서 함수에 넣음으로써 다음 레이어에 있는 나의 값으로 전달해줘요.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정보를 섞게 되면 얘네들이 코오퍼레이션과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정보가 섞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할 때 걔네들은 첫 번째 에이전트 입장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을 만듭니다. 얘만 하느냐? 두 번째도 나를 제외한 나머지 1, 3, 4, 세 번째도 나를 제외한 나머지 1, 2, 4, 네 번째도 나를 제외한 나머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평균을 내서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들을 각각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에이전트의 자기 자신 값과 첫 번째 에이전트의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섞어서 하나의 함수를 넣어서 그 다음 레이어에서의 히든 베리어블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얘 다음 레이어에서는 또 얘 자기 자신과 나머지 것들을 또 섞어서 또 다음으로 섞어주고 이렇게 하면 각각의 스테이트 정보들이 인코딩된 스테이트 정보들이 계속 섞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보들이 섞이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코오퍼레이션과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수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체도 분산, 왜냐면 이거 지금 하나의 뉴럴네스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에는 센트럴라이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산되어 있는 멀티 에이전트를 할지라도 우리는 CTD라고 부릅니다. Centralized Training Distributed Execution. 즉 학습은 이렇게 싱글 뉴럴네스로 하고 얘네들을 각각 에이전트들이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분산으로 수행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CTD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가장 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 4개의 에이전트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섞어나가는 이 연산을 수행할 때 어느 것에 좀 더 가중치를 두거나 그러진 않았죠. 즉 이 4개의 에이전트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만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평균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트리플 AI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이거 뭐냐, 게임에 관련된 강화학습을 설계하면서 나온 논문인데요. 그래프 뉴럴넷을 사용을 해서 얘네들이 호모지니어스하게 다 동일한 게 아니라 각각이 다 다른 값을 가지는 다른 복잡한 관계를 가지는 에이전트들이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CTD, Centralized Training Distributed Execution 알고리즘을 만들다는 게 이제 G2ANet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에이전트는 두 번째 에이전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 두 번째 에이전트는 첫 번째 에이전트한테 화살표가 없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네 번째한테만 영향을 미쳐요. 네 번째는 영향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는 정의하고 싶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른 그런 엣지 코스트라는 것도 이렇게 다 정의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이 G2ANet이라는 이 구조는 각각의 그래프 이 에이전트들이 있을 때 옛날에 우리 컴넷에서는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fully connected 그래프에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관계를 먼저 규명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그 웨이트 값까지 찾아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든다 그러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즈 탱크는 공중 유닛에서 공격 못하니까 관계가 없겠죠. 뭐 이런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는 첫 번째 그래프를 우리 디파인하는 과정은 하드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사용하고 두 번째 엣지 코스트를 디파인하는 과정은 소프트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스테이트가 있을 때 얘를 처음에 인코딩을 해요. 아까 우리가 컴넷도 인코딩을 했어요. 즉 뭐다? 우리가 스테이트 정보라는 걸 우리가 딥러닝에서 연산할 수 있는 수치 정보를 바꿔주는 것이고 연산이 다 끝난 다음에는 디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다시 현실 세계 액션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는 거죠. 즉 인코딩, 디코딩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값들은 이제 우리가 딥러닝에 연산할 수 있는 수치 정보가 된 것이고 이 스테이트와 액션을 매핑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철학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드 어텐션 과정과 소프트 어텐션 과정을 통해서 이 값들을 뽑아내고 이 하드 어텐션의 결과와 소프트 어텐션의 결과를 취합을 해서 그래프 구조를 우리가 추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히든 베리어블을 뽑아내는 과정이 즉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엣지 코스트 이제 에이전트들 간의 값을 뽑아내는 것을 이제 RN을 통해서 뽑아냅니다. 이 상태에서 하드 어텐션을 씀으로써 그래프 구조를 우리가 디파인 하는데요. 이 그래프 구조를 디파인 한다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써서 이제 어드제이센트 매트릭스를 만들어냅니다. 즉 뭐냐면 1은 2와 관계가 있고 즉 1과 2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행렬에서 1,2 포지션이죠. 1,2 포지션에 1이기 때문에 1에서 2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2,1 포지션 0이죠. 그래서 2에서 1로는 못 가는 거예요. 0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가 1인가요? 여기가 1이죠. 여기는 지금 2,4죠. 그래서 2에서 4로는 화살표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또 1이네요. 이건 뭐죠? 3,4죠. 그 3,4로도 화살표가 가는 거예요. 1이 3개 있으니까 화살표는 이게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드 어텐션에 대한 결과가 되겠고요. 소프트 어텐션은 무엇을 하느냐? 여기 이제 스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을 써서 이제 우리가 하드 어텐션 값으로서 웨이트 값을 도출합니다. 소프트 어텐션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값을 도출을 해요. 도출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을 엘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합니다. 이 행렬의 곱셈은 불가능하죠. 행렬의 곱셈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4바이 3 곱하기 4바이 3이니까 행렬 곱셈이 안 되죠. 하지만 요 엘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값끼리 1,2 값은 1,2 값끼리 1,3 값은 1,3 값끼리 곱해주게 돼 있어요. 1이 있기 때문에 즉 엣지가 존재한다면 요거 값을 곱해줘서 나타나게 되겠죠. 즉 0.11만큼의 관계가 있다. 0이 있어서 엣지가 없으면 값이 있다 하더라도 0이랑 곱해져서 0이 돼버려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가 존재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값만 골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골라오면 1에서 2, 지금 1에서 2로 가는 관계는 0.11, 0.72, 0.28 이런 식으로 엣지 코스트가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G2ANet으로 우리가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챕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기 전에 한번 흐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뭘 했죠? 우리가 강화학습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죠. 강화학습은 우리가 기본적인 딥러닝처럼 우리가 어떨 때 의사결정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이 계속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동작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렇고요. 동작이 계속 있기 때문에 로봇 탈제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동적 계획법이랑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동적 계획법을 푸는구나. 동적 계획법을 풀기 위해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쓰는구나. 오케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는 동적 계획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컴플렉시티는 슈도 폴리노미얼이다. 스테이트가 작을 때는 옵티멀하게 결과를 낸다. 오케이. 옛날엔 좋았어. 게다가 옵티멀이래. 대박. 좋아. 그런데 그래서 뭐 좋다. 하지만 단점은 스테이트가 작을 때만.
그냥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슈도 폴리노미얼이니까 스테이트가 작을 때는 간신히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어. 하지만 스테이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때 감당 못해 이겁니다. 그런데 딥러닝 이후로 2016년 알파고 이후로 대부분의 강학습 문제의 스테이트는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 예로 들었듯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이라든지 알파고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프로포폴 인퓨전 같은 의료 데이터라든지 굉장히 스테이트가 커졌습니다. 이러면 MDP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인터폴레이션의 개념을 써서 뉴럴넷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학습 기반으로 풀어버리자. 학습을 해버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좋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학습이 신경만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결과를 보장 못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결과 보장 못해요. 그래서 옵티멀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학습이 정말 잘 돼 있다면 굉장히 옵티멀에 가까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 학습이 막 대충 잘 안 됐다 그러면 성능도 확 떨어지게 되겠죠. 항상 옵티마를 개런티하는 MDP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구현도 좀 알아봤었죠. 우리가 GM이라는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새로 구현하신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계속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신경망 기반의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면 과연 무엇이 좋은가? 리워드 몰라도 돼.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도 하나의 신경망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라고 할 수 있어서 신경망 기반의 이미테이션 러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 이동체에 대해서는 분산 강화학습,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네트워크 전공한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렇죠? 멀티플한 디바이스 노드들이 있고 그 노드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게 궁극적인 옵티멀인가를 계산하는 건 네트워크 이론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전공하시는 모바일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음, 그래서 보면 이제 딥러닝 연구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지만 우리 모바일 네트워크 통신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강화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채널 환경이라든지 네트워크의 큐잉 딜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시각 변해져. 인바러먼트라든지 스테이트가 변해요. 그때마다 한 번 액션을 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지국에서 스케줄링을 한다 그래서 스케줄링 디시전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스케줄링 디시전 했을 때 어떤 유저는 데이터를 받아서 큐를 프로세싱해서 뽑아냈고 스케줄이 되지 않은 애들은 큐의 데이터가 계속 어라이벌 프로세서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스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계속 every single time 디시전을 해줘야 돼. 이건 변화하는 스테이트에서의 액션 컨트롤이기 때문에 강화학습인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강화학습은 네트워크나 통신에 사용하기가 정말 좋은 알고리즘이고 플러스로 멀티 에이전트일 경우에는 더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 바로 제가 오토노머스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떠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지를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첫 번째 논문은 이제 트랜잭션 인더스트리 인포메틱스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이게 2020년에 저희 연구실에서 컵넷이라는 구조를 한번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활용했던 첫 연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이저자이신 중앙대학교 최대현 교수님과 같이 한 연구가 되겠고요. 최대현 교수님은 이제 전기 에너지나 스마트 그리드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연구를 확장해서 보자라고 해서 함께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는 이것들은 지금 EVCS, Electrical Vehicle Charging 시스템이에요. 차징 스테이션들이에요. 얘네들은 각각 ESS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 비클들은 스케줄링을 할 수가 없어요. 비클들은 와서 여기 스테이션에 오면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충전해 줘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EVCS를 각각 에이전트를 두고 이제 통합적으로 학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에너지가 모자르면 유틸리티 컴퍼니라 부르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사와야 돼요. 돈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펄치스 하는 건 경매 절차를 거칩니다. 로컬 에너지 마켓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이제 전력 거래소에서 이제 전기를 사온 거기 때문에 언제 사오는지 뭐 기타 등등에 따라서 여러 코스트가 달라집니다. 경매를 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목적 뭐냐면 코스트를 최소화하면서 전기 충전의 릴라이빌리티를 높이는 약간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ESS에서 에너지 쉐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위 말해서 여기 에너지가 모자라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뉴럴넷을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본 연구는 그래서 컴넷이란 구조를 사용해서 얘네들끼리 에너지 활성화를 통해서 ESS 차징과 디스차징, 각각 ESS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뽑고 얼마나 추가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심층 강화학습,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에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ESS, 이 차징 스테이션들은 뭐 하나에 가중치를 둘 필요가 없죠. 각각은 다 가중치가 높은 애들이 가중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얘는 복잡하게 G2NS 쓸 거 없이 컴넷으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고리즘은 이것을 이제 UAV에 저희가 활용을 해봤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이거는 이제 트랜잭션스 온 비큐러 테크놀로지의 작년 6월에 최종 출판된 논문이고요. 지금 이 논문은 이제 저희가 한양대학교 ITRC 과제, 즉 5G 무인기 연구센터 과제에 산 거기 때문에 무인기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같은 세부에 계시는 이제 아주대학교 김재현 교수님과 이제 같이 연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UAV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UAV들이 충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충전기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전의 시스템과 상당히 비슷하죠. PV 즉 태양열 발전 패널이 존재하고 있고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들 에너지를 활발히 공유하게 함으로써 유틸리티 컴파니에서 사오는 에너지 펄치스량을 미니마이즈 시켜서 우리가 코스트 이펙티브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전기 에너지 차량과 근본적인 전기차 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이전에 다뤘던 전기차 문제는 차량이 여기 오는 건 운전자의 마음이에요. 뭐 이 주유소에서 이 전기 충전소에서 주는 쿠폰이 더 많으니까 일로 왔던지 가격이 싸서 왔던지 아니면 지금 거의 전기가 다 떨어져 가는데 제일 가까우니까 왔던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용자의 목적에 의해서 온 것이고요. 여기는 UAV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얘네들은 스케줄링 디시전에서 스케줄이 되었을 때에 얘네들이 매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관점으로 보았는데요. 이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어시스트가 되겠는데 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게 센트럴라이즈 트레이닝 디스트리뷰티드 익스큐션의 개념에 맞추어서 얘가 공동으로 트레이닝을 다 하고 그네들의 이제 뉴럴넷을 이제 분산해서 줌으로써 분산해서 익스큐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스케줄링 디시전도 여기서 알아서 다 합니다. 스케줄링 디시전에서 오게 되면 에너지를 분산적으로 우리가 배분해 줄 수 있는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문제에 특화된 스케줄러를 우리가 또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엔드 단에 있는 UAV들과 이제 엣지 단에 있는 차징 타워들과 마지막에 있는 클라우드로 나누는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것도 역시 컴넷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전 장에서 쓰던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이 각각의 스테이션들은 이제 호모지니어스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각각 차징 스테이션들만의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랄까? 저 차징 스테이션들은 다 동일하다고 봐도 전혀 무방한 가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4개의 차징 스테이션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현재 에너지 상태를 스테이트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4개의 에너지 값을 컴넷이라 부르는 팔러시, 이 파이 밑에 보면 서브로 세타가 붙어 있죠. 세타가 붙어 있다 하면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레이어를 6개 가지는 이제 컴넷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레이어 6개 가지는 컴넷 구조를 활용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이전에 말한 것처럼 얘는 하나의 에너지 정보를 가지고 히든 베리어블로 집어넣으면 나머지 3개의 값들, 2, 3, 4의 값들로 평균을 내서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을 만들고 자기의 히든 베리어블과 커뮤니케이션 베리어블을 동시에 액티베이션 함수에 집어넣음으로써 다음 히든 레이어 값으로 전개시키고 그게 6단계를 거치게 되면 계속 활발하게 이 파라미터 값이 공유가 되니까 그렇게 학습을 시켜 놓으면 이제 이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학습이 된 것이고 나중에 두 번째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의 값은 히든 베리어블 값이 되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평균을 낸 후에 그 값을 우리가 두 번째 값과 함께 액티베이션에 집어넣고 그것을 6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값은 히든 베리어블이 되는 것이고요. 히든 베리어블의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값들의 평균과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에 같이 집어넣어서 그걸 6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에이전트의 경우에도 1, 2, 3번째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세 개들의 평균을 가지고 함께 통합해서 함수에 집어넣음으로써 다음 레이어를 계산하게 되고 계속 전개함으로써 이제 계속 우리가 그 값을 믹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쭉 이 6개에서 충분히 믹스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코오퍼레이션과 코디네이션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액션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에너지의 현재 상태라 그랬는데요. 에너지 형태 상태가 지금 10이었어요. 근데 액션이 20이라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에너지가 어떤 상태로 되어야 되는가예요. 10이었는데 20이 되었다 하면 10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 20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30이 됐다. 그럼 얘도 10이 더 필요하다는 소리고 10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돼. 그럼 얘가 30이라면 30에서 얘는 0이 됐다라고 하면 나는 30을 내보내야 돼. 그러면 10씩 나눠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매핑을 시킴으로써 각각의 타워들이 차징 타워들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오는지를 계속 계산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출해야 되는 것들과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을 다 서메이션 했을 때 방출하는 게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딘가에 그냥 랜덤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져오는 게 더 많다면 그럼 이제 에너지가 모자니까 사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때만 이 유틸리티 컴퍼니에서 에너지를 사오게 되면 우리가 그게 최소한의 에너지 컨섬션이 된다라고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예, 본 연구 결과는 그래서 이그 컴넷에 대한 그 성능 평가를 굉장히 꼼꼼히 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은 정말 권해드리고 싶고요. 스케줄러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또 옵티멀 스케줄러. 왜냐하면 이게 스케줄링을 그러니까 어떤 타워에 어떤 UAV가 가야 되는지가 스케줄링 디시전이라고 한다면 스케줄링 한 다음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더 올로케이션을 하는가, 즉 얼마만큼 에너지를 줘야 되는지도 같이 정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베리어블이 곱해진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넌 컨벡스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컨벡스로 릴렉시에이션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케줄링 관점에서나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에서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인투이션이 좀 있는 논문이라 저는 이 논문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설계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꽤 괜찮은 논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담으로 현재 이 두 학생은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고요. 제가 있고 여기 아주대학교 김재현 교수님 계시고 그 당시 이제 일저자 정소희 박사님은 현재 한림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돼서 가 계십니다. 현재 관련 연구를 계속 같이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UAV는 과연 저런 곳에서만 쓰는가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UAV가 왜 저렇게 충전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UAV의 목적에 관련된 알고리즘도 한번 설계를 하고 싶었어요. 이 논문은 이 이전에 이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설계한 컴넷을 설계하고 실험을 이제 많은 부분을 총괄했던 이제 고려대학교 윤원준 학생이 이제 일저자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확장 설계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트랜잭션 인더스트리 인포메틱스의 억셉이 된 논문이고 현재 억셉이 1월 초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블리케이션을 기다리고 있고 얼리 액세스로 이미 IEEE 익스플로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논문을 PDF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논문도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UAV 연구를 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김재현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에이전트들을 지금은 UAV를 봤어요. 이 전에는 에이전트들이 타워들이었죠. 근데 지금 에이전트들이 UAV예요. 이제 에이전트들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에이전트 UAV면 저희도 실험할 때 많은 힘을 노력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좀 약간 수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에이전트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아까 초등학생 축구 얘기를 했죠. 우리가 멀티 에이전트가 아니라 싱글 에이전트라면 얘네들이 동일한 리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려다니게 될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시하는 용도로 즉 서베일런스 용도로 지금 멀티 UAV를 쓰고 싶은 건데 얘네들이 점점 넓게 퍼져주면 퍼져줄수록 정말 좋을 텐데 사실 얘네들이 서로 학습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각자의 정보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리워드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더 넓은 곳을 서베일런스 한다는 그런 목적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멀티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썼으면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질수록 우리는 좀 더 많은 이득을 갖는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컴넷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우리는 얘네들이 굳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 다르다는 가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모바일 이동 기지국은 아니고 서베일런스 용도의 드론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네들도 그냥 컴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그럼 액션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아까의 액션은 에너지의 증감분, 즉 에너지의 방출량 아니면 수입량을 액션으로 삼았지만 여기는 액션이 뭐냐면 드론의 코디네이션이에요.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컴넷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실 첫 번째 웍과 두 번째 웍은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출과 수입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강화학습에서가 아니라 이 스케줄링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이 이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모양새를 따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지 않고 우리 차량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 주소에 온 것이고 여기는 스케줄링 디시전에 의해서 패시브하게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웍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예 새로 설계했죠. 이거 뭐 에너지의 방출량, 수입량이 액션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는 드론의 코디네이션이 액션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컴넷을 구조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이 컴넷이란 구조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무 똑같은 컴넷을 썼다 할지라도 지금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액션이 전후 좌우 위 아래까지 총 6개의 액션을 디파인해서 3D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으며 그럼을 통해서 이 더 많은 우리가 영역을 우리가 서베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장점은 뭐냐면 성능 평가입니다. 저도 이 논문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읽으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논문도 성능 평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성능 평가를 이제 이 윤원준 학생이 이제 물이 올라서 엄청나게 이제 성능 평가를 많이 해서 그래프도 굉장히 다양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잘 보여줬어요. 사실 강화학습 연구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Q 값을 계산하는 그 식이 항상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식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뭐 식이 항상 거의 똑같기 때문에 차별화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차별화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려하는 환경을 어떻게 잘 스테이트로 우리가 수치화를 해서 집어넣고 있느냐 그리고 액션을 어떻게 하면 잘 수치화해서 뽑아내고 있느냐 혹은 그 성능의 결과를 어떻게 잘 쉐이핑해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논문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저널도 뭐 괜찮은 저널이긴 하지만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한 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이제 데이빗 모아이슨 교수는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시큐리티라든지 보안 쪽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서베일런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셔서 같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리밍 연구인데요. 이건 역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에 실린 웍이고 이것은 현재 억셉이 돼서 이제 우리가 퍼블리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해당 연구를 이제 주력을 수행하고 있는 윤원준 학생이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연구이고 권도현 학생이라고 저희 연구실 졸업생이 했던 연구이며 저희 연구실에서 포닥을 하고 지금 제주대학교로 임용이 되어 가신 최민석 교수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셨고 저와 제가 박사할 때 지도 교수님이셨던 앤디 몰리시 교수님과 주세페 까르 교수님께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구가 굉장히 이 주세페 까레 교수님과 앤디 모리시 교수님은 통신이나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는 거의 최고의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랑 웍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탄탄한 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세페 까레 교수님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 하신 분이라 굉장히 수학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강화학습을 쓰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DDPG라 부르는 팔러시 기반의 강화학습을 썼습니다. 팔러시 그라디언트 기반을 썼는데 본 강의에서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팔러시 그런 DDPG라는 알고리즘을 쓰므로써 팔러시 그라디언트 쓰므로써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의 알고리즘을 사용했고요. 그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함에 있어서 수학적인 분석을 또 마콥 체인을 통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상에서 이제 커넥티드 비클이죠.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 커넥티드 비클 환경에서 이런 도로에 차량들이 막 이렇게 주행하고 다닐 때 이런 로드 사이드에 있는 유닛에 의해서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을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고속으로 이제 비디오를 받아온다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을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디오의 압축률을 가지고 전송을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캐시 사이즈를 가지고 전송을 해주실 전송을 할지에 대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굉장히 좀 괜찮은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명하신 교수님들과 함께한 연구라서 유니버시티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에 계시고 이분은 이제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베를린에 계시는데 두 분의 저명하신 교수님에 의한 워크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조금 약간 논문을 구상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018년 중후반부터 구상을 했었는데 퍼블리시 좀 늦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나리오 자체는 좀 아웃데이트 돼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를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응용을 해서 유사한 시나리오를 좀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거기에 따른 성능 평가가 어떻게 수렴하는지 등등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웍도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윤원준 학생이 이제 했던 연구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G2NS를 쓰는 연구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이제 리비전 중이거나 이제 리뷰 중이라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스템은 이제 드론 택시라는 개념입니다. 드론 택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상에서 이제 택시들이 있으면 이제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공중망을 다니면 굉장히 그런 게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론 택시라는 개념이 드론을 택시처럼 사용하는 건데 처음에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같다고 생각을 하다가 국토부 같은 데서도 지금 실증 사업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시범도 보였죠.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뭐 여의도까지 뭐 20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2025년 정도는 상용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도 저런 이제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ITS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드론 택시를 사용하는 즉 얼반 에어 모빌리티 UAM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들이 많은 테크니컬 레포트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공중에서의 도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문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굉장히 연구를 하기 좋은 분야가 되겠고요. 이거 역시 이제 얼반 에어 모빌리티 UAV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연구팀과 김정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저희가 고려한 환경은 어, G2ANet입니다. 즉 드론 택시들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진 않았어요. 호모지니어스하다고 가정하지 않고 헤테로지니어스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있을 때 만약에 오른쪽처럼 얘네들이 싱글 에이전트처럼 움직인다면 다 몰려다니게 되니까 이렇게 패신저들을 다 로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즉 이 많은 승객들이 지금 택시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왼쪽에 보시면 이 네 대의 이게 프라이빗 에어리얼 비클에서 팝이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빗 에어리얼 비클 네 대가 있을 때 이렇게 다 분산해서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의 아웃이지만 즉 서비스 못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 대부분의 승객들 서비스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승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좀 다를 것이고 승객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시작한다면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컴넷으로 가정하기는 힘들어서 G2ANet으로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G2ANet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현재 G2ANet을 사용한 연구 결과들이 일부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할 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논문이 확정적으로 이제 퍼블리싱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여기 소개에서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G2ANet에 대한 소개는 G2ANet이라는 것의 오토노머스 모빌리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의 소개는 이 예제로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통신이나 네트워크 그리고 모빌리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이라는 건 계속 변화하는 스테이트에 맞춰서 우리가 액션의 시퀀스를 계속 디파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널 환경의 변화든지 큐잉 딜레이가 변하든지 네트워크 포메이션의 변화든지 아니면 워크로드가 변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에서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나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분산 컴퓨팅 자원들이 어떻게 컨트롤 돼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설계하는 데 가장 유용한 툴이고요. 그리고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이라는 연구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심층 강화학습 중에서도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네트워크나 이제 그런 걸 설계할 때 이제 강화학습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렴입니다. 수렴. 이미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서 수렴을 시키려고 노력할지라도 수렴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실제로 실험에 뜨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예로 저희가 퀀텀 컴퓨팅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 퀀텀 컴퓨팅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퀀텀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설계하는 연구를 저희가 또 할 때에는 굉장히 수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강화학습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렴성이고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문제의 스테이트와 액션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뉴럴넷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수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또 들어갑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을 보실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제 2시간짜리 강의에서 여러분께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과 그 뉴럴넷의 매핑에 따른 그 구조적인 설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팔러시 그라디언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뭐 PPO라든지 DDPG 같은 알고리즘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실 여기 보시면 이 밑에는 제 홈페이지지만 저희 연구실에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연구실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DDPG라든지 그런 이제 파르스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퍼블리시한 IoT 네트워크에서의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팔러시 그라디언트에서의 성능도 이제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